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춤을 추고 있는데요. 때로는 바이킹처럼,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까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참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또 반복이 됐고요. 정말 대혼란의 시대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거듭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럴 때 느낍니다. 리더의 중요성.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 존경받았던 왕들, 반대로 민심을 등돌리게 했던 왕들을 만나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간이 나왔는데 예, 독재 군주의 최후라는 제목이네요. 예, 역사 속에서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면교사로 삼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쁜 왕이 된다. 나쁜 지도자가 된다라는. 최소한 그 나쁜 지도자에게서는 배우지 말고 반면교사 삼자라는 독재 군주의 최후라는 책이 나왔다라는 소식.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한번 임금이 되면 죽을 때까지 임금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라는 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역사시대 때는 한 번 왕은 죽을 때까지 종신 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쫓겨난 왕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정이나 강제퇴위 같은 것은 그 사회에 대단히 충격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사실 좋은 왕들보다는 나쁜 왕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대부분 그냥 죽을 때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쫓아내면 뒷정리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실이 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정이 일어날 정도로 곧 쫓겨날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왕은 네. 사실 굉장한 위협을 쌓은 겁니다. 위협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역사에 엄청난 또 기록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쫓아낸 건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반정도 일어나는 거죠. 강장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또 뭐 연산군, 광해군 또 이야기도 뒷부분에 또 해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대 들어서도 탄핵이 2번 예. 대통령 탄핵이 실현이 됐었고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딱 진짜 목소리 낼 때 확실하게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의 역사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신하들과 백성들의 죽여보던가라는 그런 근성 넘치는 그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서요. 예. 그리고 그 신하던가 백성들이든가 좀 화가 나면 그 상대가 왕이든지 아니면은 관리든지 어떻게 몰려가서 항의를 하거나 이제 그 횃불 같은 거를 이제 그 산정석에 올라가서 횃불을 켜고 그 누구누구야 정치 좀 제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퍼붓고 내려간 일들이 실제로 기록에 있고요. 이게 현대 사회는 촛불인데 예. 조선시대는 횃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서 같이 대자보를 써서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왕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써서 붙이는 일들도 조선시대 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왕들이나 그 관리들로서는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하다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그만큼 사회의 불만을 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국처럼 이제 절대적인 권력이 주도를 하면서 마구 억누르면 이 나중에 펑 하고 터져서 삼국지 꼴이 납니다. 온갖 그 주변에 이 군벌들이 일어나서 그 대혼란기가 오게 되는데 조선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만큼 불만을 해소하니까 어떻게든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아주 큰 난리 없이 나라가 지속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또 조선시대에도 우리 서민들이 그걸 또 만들어 간 거죠. 그 문화심리 쪽에서 제가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다른 나라보다 주체성 자기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방의 틀린 부분이 보이면 또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임금을 갈아엎을 정도로 그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폭군의 표상하면은 연산군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뭔가 원래 임금에 오를 때는 정석을 밟아서 올라간 임금이었잖아요. 예.
그 연산군 하면 보통 그 죽은 어머니 폐비 윤씨 때문에 비극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기 일쑤이지만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세자의 코스를 밟았고요.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왔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연산군은 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죽은 줄 몰랐던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그 전까지 조선 왕조에서 세자가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그 왕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변칙적인 계승이 되다가 거의 최초로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이 된 케이스였는데 아하. 그런데 대체 어디서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미가 굉장히 기분이 쉽게 상해서 그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약간 그 기질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예. 커가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던 아무래도 약간 천성도 있었던 것 같고 연산군이 사실 아무한테도 이제 그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꿀릴 상황은 없었거든요. 네네. 왕의 큰아들이고 세자로서 교육도 받았고 그런데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능상 곧 위를 능상? 위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아랫놈이 감히 윗사람한테 대든다라는 것이었는데 자기한테 뭔가 바른 말 하는 거를 그냥 그렇죠. 눈 뜨고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네. 말하면은 이건 감히 왕을 어. 우습게 여긴다. 윗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서 화를 펄펄 내면서 요즘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빈정대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연산군 일기를 보다 왕이나 보면 돼서 임금이나 돼서 빈정됐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임금이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냥 말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술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그냥 먹고 닥치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예. 노느라고 그러니까 아 난 눈이 아파서 경연은 공부는 못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파티를 벌여서 즐겁게 논 거예요. 또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눈이 아프시다면서 어떻게 연애는 여십니까? 네네네. 라고 하니까 그때 연산군이 했던 말이 걸작인데요. 네. 너희는 술을 눈으로 먹냐? 라고 빈정된 얘기를 해요. 거예요. 이것도. 예, 예. 아 이게 기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있고 예, 실록에다 기록되어 있어서 보면 이게 한마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긁혀가면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빈정대고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치고 있는 거 보면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신머리가 없을 정도로 신하들한테 빈정대기도 했었고. 게다가 그 폭군의 기본인 그 사치스러움, 그 비싼 그 중국산 비단 옷 입고 어허. 그 신선한 전복이라든가 노루꼬리 같이 좋은 것만 먹고 노루 꼬리요? 예, 그 당시 조선시대 때의 별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루에서 꼬리가 얼마나 짧아요. 노루가 꼬리가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미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다 그제 구해서 그것만 먹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검은 엿이라는 게 귀하다고 해서 그걸 수입해 오게 하고 엿이요? 엿? 예. 검은 엿? 자기 간식거리하고 자기 숙취 해소제까지도 그 외국에서 사오게 합니다. 숙취 해소제가 있었어요? 예. 빈랑이라는 그 열매 같은 것인데 그래서 다른 왕들은 이제 그 중국에 책 같은 거 사오게 하는데 연산군은 자기 개인 쇼핑 목록을 사진들에 주면서 이대로 사오게 해라.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면서. 국가 권력의 사유화죠, 뭐. 그러니까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권력이 아니지 국가 않습니까? 권력의 사유화. 예. 조선시대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고를 이렇게 막 팡팡 쓰다 보니까 네. 나중에 신하들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급료를. 신하들한테 줄 그 월급을 월급 줄 게 주거든. 없었다고요? 나라 재정에? 네, 그 정도로 펑크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은퇴한 관리들에게 주는 예. 급료가 이제 모자라게 돼서 신하들이 건의합니다. 하도 안 준 지 오래됐으니까 누구누구 그 못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챙겨줍시다라고 하자 연산군이 화를 냅니다. 신하들한테 급료를 주는 건 왕의 일인데 감히 너희들이 뭐라고 하다니 이것도 왕을 무시한 거다 하면서 국문을 내려버립니다. 국문. 예, 이거 약간 혼내는 거. 예, 둘겨 패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문이라는 게 뭔가 되게 말이 좀 점잖아 보이기는 한데 예. 그냥 두들겨 팬 거다. 실제로 연산군은 신하들 앞에서 막 다른 신하들 끌어내서 막 그 모욕을 주고 때리거나 그런 폭력을 되게 많이 썼던 왕입니다. 진짜 폭군 중에 폭군. 예. 근데 이게 약간 신하들의 퇴직금을 챙겨줍시다가 아니라 예. 밀린 월급 줍시다라고 했는데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진짜 제멋대로였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 당장 급료까지 못 줄 정도면 나라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백성들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위협까지.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금표의 설치라고 하는데, 금표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강제로. 예. 국가 그 백성들의 땅과 집을 다 뺏었죠. 워낙 그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네. 왕성의 백자 내에는 개인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안 됐죠.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전부 그 도심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산군 9년에 백성들의 집이 감히 왕성 위에 세워져서 왕성을 내려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그 백성들의 집을 전부 다 두들겨 부수게 합니다. 약간 그 고지대에 있는 집들이 예. 왜냐하면 경복궁이나 그런 데 보면 약간 그 산비탈 그런 데 예. 집들을 이제 그런 집들을 그 세우잖아요. 옆에도 있죠. 지금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감히 왕을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다 라면서 거기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집을 다 부수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복궁 뭐 서쪽이나 북쪽에 있는 이제 산등성에 있는 예. 집들이 예. 경복궁을 내려다보니까 이거 능상 아니야?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이야 대단해요. 강제로 집을 빼앗아 버렸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집뿐만 아니라 밭도 있고 게다가 조상님들의 무덤도 있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말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법을 어긴 거다. 나는 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백성들을 쫓아내는 구역을 더 늘려갑니다. 연산군 10년에는 화전동, 연천동, 행주를 비롯해서 지금 고양시의 한 30% 정도를 전부 그 금표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쫓아내 버렸고요. 불과 열흘 뒤에는 고양시 전부랑 그다음에 광주, 파주, 포천 일대를 해가지고 이게 한 동서남북 700리 정도인데 지금 거의 경기도의 절반을 왕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 궁 근처 얘기가 아니라 예, 한양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경기도. 포천, 파주, 광주까지요? 예, 거기 사람이 못 살게, 예. 백성이 못 살게. 심지어 그 와, 안에 엄청 크네요. 있었던 그 군사 시설도 옮겨버리게 하고 이 금표 안에 당시 성균관이나 동학 같은 그 학교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폐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양이 아니라 거의 경기도 절반의 사람들 다 나가버리게. 예, 야, 이거 엄청난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당연히 말립니다. 게다가 이 명령을 처음 내렸을 때가 겨울인 1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계속 연산군은 나는 합법이다. 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겠지 않냐 라는 식으로 우깁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게다가 금표를 설정한 지역에서는 그 백운산이거든요. 그 저쪽 그 춘천 그쪽에 있는데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고 해서 네. 거기를 또 금표를 정합니다. 자기만 먹겠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째째한 와, 임금이었습니다. 황당하다 못해서 지금 웃음이 날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경기도 절반에 있는 도민들, 시민들을 다 쫓아내고. 밖으로 내쫓은 건데 네, 그 많은 사람 물론 이제 인구는 예전에 뭐 그거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엄동설안에 예.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그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데가 있었을 리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밭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생활터전이 있다 보니까 몰래 금표로 넘어가는데 문제 이러다 잡히면 다 사형입니다. 자기 집을 빼앗겨서 예, 몰래 자기 집 들어가서 살다가 걸리면 사형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사형을 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연산군이면 합니다. 그 연산군이 실제로 병사들을 이끌고 거의 토끼몰이 하듯이 해서 금표를 넘어온 백성들 한 40명을 잡았는데 전부 다 처형해 버렸던 게 유명한 게 왜냐하면 그때 금표를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13살, 14살, 15살의 어린애들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16살 이하면 어린입니다. 16살 때서부터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와,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도 이게 예. 어디 뭐 휴전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예, 금표 넘어섰다. 그러니까 왕이 빼앗은 땅 안으로 들어왔다. 예, 원래 백성들의 집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은 어린애들이다. 용서해 주자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했던 말이 그거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 나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와.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법에는 귀하고 천하고 어리고 나이 많음이 없어 범한 것이 있으면 한결같이 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법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그러니까 폭군인 거예요, 연산군이. 12살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가 걸렸는데 16살 될 때까지 4년을 기다렸다가 죽여라. 그렇죠. 와, 이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봤습니다마는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폭군 중에 폭군. 근데 그 악행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언론 탄압까지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글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한글을 쓰는 것도 배우는 것도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글을 너무 잘 썼기 때문이죠. 이미 배워놓은 한글을. 예. 이게 이제 일제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연산군이 한글을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글을 써서 왕의 자기 잘못된 걸 이야기하거나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니까요. 아니 그러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연산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오로지 역사만을 두려워할 뿐이다. 와. 그러니까 사관은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아예 역사가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일은 역사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고 식으로 완전히 언론을 탄압한 것이죠. 나의 나쁜 일을 쓰지 그 나중에 마라. 조선왕조 실록이 된 거 사관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럼 기록 못하게 예. 했었을까요? 아예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관이 썼던 기록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그걸로 처형한 게 바로 사화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2명 이상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 조심해라라고 적혀있는 신원패를 줘서 신하들이 전부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신언패. 예, 입조심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계속 들여다봐라. 예, 그러니까 내가 차고 있는 걸 보고 남이 차고 있는 걸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는 거고 실제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어떻게든 밀고가 들어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전부 죽이거나 처벌하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예. 신원패 차고 다니다가 몰래 이런 연산군의 악행을 적었다가 걸리면 그 사관도 죽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전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척들까지요? 예. 실제로 연산군에게 바른 말했다가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 환관 중에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은 연산군이 자기가 직접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양자도 죽이고 친척들도 전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의 가운데 이름이 처자가 있거든요. 장소 처자. 예. 그 처자는 한자를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처선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이름인 처자를 글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폭군이죠. 정말 제멋대로이고 그 예측할 사람 수 없고. 이름하고 같은 글자를 누가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죽여요? 이거 뭐 그냥 막 간 거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간신배마저도 죽이고 그 뭐 가족까지 죽인 케이스도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 간신배들에도 그 연산군은 믿지 않고 조금만 자기 심기를 거스르면 바로 처벌하거나 혼을 냈습니다. 그 유명한 간신배인 임사홍도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연산군을 비꼬는 시를 적었다가 정말 처참하 죽었고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유자광도 그 연회를 벌이는데 상이 너무 많은 걸 차려서 무거우니까 2개로 나눠서 들게 해주자. 네네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 때 연산군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능히 혼자서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연산군을 그 유자광을 국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금만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그 왕의 심기에 조금만 거스르면 바로 어제까지의 간신도 당장 그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상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좀 나눠서 들게 하시죠라고 한마디 했다가 예, 두들겨 맞고 예, 또 죽지 이제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심지어 그 당시 천민이었던 의녀들조차도 왕이 사람 죽이기를 팔이 대가리 자르듯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기록에 그렇게 예, 쓴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관들한테도 이런 걸 역사에 못 남기게끔 했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기록으로 다 남은.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연산군 12년 때는 종로거리에 네네. 왕을 누군가가 이제 임명서를 그 대잡으로 붙입니다. 왕을 시하는 일이 역사책에도 있으니 가엾은 선비와 백성들이여 나의 의병을 따르라라는 그 경문을 써서 붙였는데 이건 끝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네. 그냥 대자보로 예, 연산군을 죽이러 가자라고 예. 누가 사람 그렇죠. 모읍시다라고 했던 예,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잡히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천민에서부터 심지어 연산군의 그에게 들러붙었던 간신들마저도 이제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이대로는. 라고 해서 등을 돌린 결과가 중종반정입니다. 그 중종 반정에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겠네요. 할 수밖에 그쵸. 없었겠네요. 그 실제로 연산군에게 그동안 계속 아부하며 들러붙었던 사람들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연산군 옆에 딱 들러붙어 있었던 간신배들도 마지막에는 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불안정하고. 연산군을 막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 왜 이상한 사람 옆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그 처가 쪽 이제 사람이든가 나중에 그 쫓겨나는 그 중종의 첫 번째 비였던 단경황후의 그 친정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군과 같이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폐위당하면 다 이제 예, 그 가족이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긴 하더라도 정말 지금까지 봤던 데처럼 도저히 제멋대로고 예측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사회가 총의를 모은 거죠. 도저히 쟤를 더 이상 왕으로 둘 수가 없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6261님이 화내다가도 이한 작가님의 목소리 들으면 침착해지는 훌륭한 목소리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침착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이한 작가님밖에 없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주욱현님이 연산군 이야기는 매번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또 생겨서는 안 될 테고. 다른 왕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볼까요? 성군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부터 떠오르는데 사실 네. 세종대왕도 또 한 고집 하셨다고요. 그 사실 연산군과 비교를 한다면 네. 그 왕릉에 누워 계신 세종대왕님께서 벌떡 일어나시겠지만 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검은색과 흰색을 비교하는 게 가장 눈에 아. 잘 띄고 좋죠. 네네네. 사실 세종대왕도 고집은 굉장하셨는데 예. 그 고집의 대표적인 결과물하면 역시 훈민정음이 아닐까 합니다. 훈민정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왕이 국가 권력을 써서 자기 취미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처음에 시작이? 예, 그렇죠.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전서부터 세종은 이제 그 외국 사신들한테 그 나라의 의문학 서적을 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어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이제 자원급제한 천재들을 모아다가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집현전이죠. 그 나라 말이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소리 나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동국정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본다면 국가 권력을 왕이 마음대로 쓴 거긴 하지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공부하고 예. 연구 개발해서 예. 한글을 만들어졌으니 예. 참 좋은 결과가 된 건데 이게 사실 한글 창제를 시도할 때만 해도 반대가 엄청 많았다면서요. 특히 이제 신하들이. 그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신하들이 훈민정음을 반대한 것은 아니 뭐 중국의 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왕이 취미로 언어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네네네. 그 세종대왕이 이 말을 써서 시험도 보고 국가의 언어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반대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최만리라던가 네.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한 것도 그냥 싫어요가 아니라 사실 최만조 나름의 자신의 근거를 써서 논문 써서 냅니다. 최만리. 예. 예. 당시 집현전 부제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세종도 거기에 대한 그 반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문을 아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 개나 있는 줄 아냐? 내가 이 의문을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걸 바로잡을 거냐? 라고 하면서 각각 그 반대했던 신하들에게 그 마찬가지로 그 반박하는 답을 내립니다. 하나하나 이제 논리로 그걸 예. 혁파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는 그 정창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은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배워서 편하게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걸 가르치면 백성들이 잘 교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창손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은 자질이 없으니까 가르쳐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따위가 무슨 선비이치라는 거냐. 왜냐하면 조선 그 유교 국가의 원칙은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좋게 만드는 교화거든요. 근데 이 정창손의 이 말은 그런 거 교화 쓸모 없어요라는 그런 유교의 그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굉장히 화를 내고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 전부 의금부로 시켜서 잡아 가두게 합니다. 누가요? 세종대왕이요.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요? 잡아 가뒀어요? 예. 근데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논리로 이제 다툼을 벌였고 예. 연산군은 그냥 때려 죽였고. 예, 그렇습니다. 폭력과 힘을 마구 썼던 거고 세종대왕은 어떻게든 굉장히 자신이 의문하게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사실 꽤 학술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지편적 학자들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더 먼저 많이 공부를 해놨으니 예. 그걸 또 논리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이겨내고 한글을 창제했던 거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네. 그 후민정음을 백성들이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렇죠. 또 예전에 공법이라는 거 이게 그 세금 제도였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세종이 당시에 거의 20년에 걸쳐서 세금 제도를 개편했다. 예. 이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금도 나라 그 세금 제도를 바꾼다면 엄청나게 일이 크지요. 그렇죠. 그래서 황이나 호조 같은 정승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고치느라 나라를 뒤엎으면 너무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세종이 했던 대처가 이제 이게 물론 절대 왕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임기가 정해져 있기에 가능한 거긴 했지만 네. 20년 동안 설득하면서 그 정책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A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자 A를 이렇게 고쳐봤다. 어떠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미는 거예요.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예.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이건 괜찮으면은 이제 여전히 B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B를 고쳐와서 그 다음에 또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하들도 공부를 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왕 앞에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예. 세종 대왕님에게 혼난다. 그렇죠. 임금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난다. 세종대왕이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다 대개를 알고 거기에다 이런저런 근거를 해서 그 반박을 하니까 그 세종대왕의 신하들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달팠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하들도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예. 더 똑똑한 신하들만 그 주변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요. 그리고 공법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몇 개도 해서 시험 실시도 해보고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설문조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늙은 신하들에게 계속 이걸 설득하다 보니까 황희정선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당했고요. 허조 같은 경우에는 설득은 안 됐지만 이분이 노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 예. 이 세법 제도 예. 바꾸는데 공을 들였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아무리 보완을 해도 어떤 정책이든 한계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놓지 않고 밀고 나갔으니 이런 게 뚝심이지 그냥 고집이 센 건 뚝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집과 뚝심은 우리가 구분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릴지언정 논리로서 예. 연구 개발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라는 거고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시대 특히 이제 귀감을 줄 만한 그런 리더십의 모습 또 예.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역시 그 중요한 게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해서 이제 결과물을 가져오면 네. 세종이 딱 보고 여기저기 안 좋으니 고쳐와라. 물론 이것도 총괄인 세종이 다양의 대계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져가서 이걸 계속 보완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대 때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보면은 그걸 세종 혼자서 하기보다는 네네. 각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그 박연이 있고 과학 쪽에는
김다미나 이순지 같은 사람이 있고 네. 기술에는 장영실 기사 등등 그다음에 이 집현전의 인물들이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고 네. 각자 그 뭐 이제 부정축절을 했다던가 성격이 나쁘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결점이 있긴 했지만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웬만한 큰 결점이 있어도 이 사람은 버리지 않고 웬만하면 끝까지 일을 맡깁니다. 잘하는 지점이 있으니 예, 그 장점을 더 개발해주고. 예. 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3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죠. 옛날에 3년상 치르고 했으니까. 예. 아, 3년 동안 또 기다려줘요? 예, 왜냐하면 또 게다가 그 사람은 세종이 웬만하면 그냥 일하지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도 열심히 키워줬기 때문에 전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뻥 차고 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한테 대든 것이었는데 세종이 그걸 용서해주고 3년을 기다려서 돌아온 그 사람을 다시 그 일을 시킵니다. 대단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그렇게 해서 또 축적해 나갔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실패마저도 또 걸음이 된 거고 예. 보완 방안도 찾아보도록 또 기다려주고. 예.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그리고 사실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왕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제대로 했어? 다시 해와. 제일 무서운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와 라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서부터 거의 롤백이 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또 왕이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예,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그런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줄 만한 어떤 자세가 또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예. 그게 또 대단한 거고요. 물론 약간 나이 드신 다음에 약간 화도 내곤 하셨지만 네네네. 그 세종은 정말로 훌륭했던 게 그 연산군과 다르게 네네네. 자신이 편이 아닌 사람들도 포용했습니다. 사실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쓴소리 해준 사람은 없고 있으면 다행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겠죠.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숙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사화라고 해서 이제 사화 일으킨 것도 그렇고 네네네. 자기가 준 술을 엎어서 그 술이 자기 옷에 어메. 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가족들도 다 죽이고 심지어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기 옷에 술이 튀었다고. 예, 감히 내가 준 술을 엎었다. 그래서 심지어 사관들을 불러다 시키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준 술을 엎어서 그 술방울이 내 옷에 왕의 옷에 튀었다라는 것까지 적어라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쪼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신하를 죽일 만한 명분이 있는 거다라고 적었다라는. 뭐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연산군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세종대왕은 거죠. 예, 다른 편도 포용을 하고 예, 내 라인이 아니더라도 또 중용을 했던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가장 유명한 정승하면 역시 황희가 황희정승. 있겠는데 네. 사실 황희정승은 원래 태종 때 양녕대군을 계속 세자로 해야 된다고 세종대왕의 큰형을 계속 지지하다가 결국 태종한테 쫓겨나서 귀양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아, 본인을 세자로 밀어줬던 사람이 아닌.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데려다가 정승으로 계속 일을 시켜 먹으면서 황희가 내가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사직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허락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켜 먹었죠. 황희정승이 굉장히 장수하신 분 예, 아니에요? 심지어 세종대왕보다 오래 살았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 이제 7, 80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좀 이제 쉴래요 살가요라고 하는데 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 황희 정승뿐만이 아니라 80 넘어서까지. 예, 예. 그게 다른 더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거의 그 노인 학대의 수준으로 당시 세종의 그 정승들이 한 7, 80대도 계속 일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실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 나이가 들어서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예. 심지어 그 이런 의정부 쪽에 5, 60 정도면 젊은 거라 막내 소리 듣는다.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7, 80이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조선 시대 80세면 예. 어우, 예. 그 약간 험한 말로는 이제 관짝에 발 하나는 넣어놓으신 나이긴 하셨습니다만 그 조선시대 때는 거의 그 세종 때는 현역으로 심지어 죽기 사흘 전까지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세종 자체가 워커홀릭이었고 예.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 맨날 책 보고 눈이 안 예. 좋아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책 보고 일하셨던 분이니 예. 신하들한테도 그렇게 또 가혹하게 일을 시켰던 거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성군 시대에는 경제는 좋았습니까? 그 사실 그게 좀 미묘한데요. 예. 세종 시대 하면 아주 태평성대일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고 그 저번에 얘기한 서울 대화제부터 시작해서 흉년에 뭐 가뭄에 아주 법석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은 굉장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 세종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백성들이 배고픈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 1년 때 그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내렸습니다. 부덕한 나는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관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게 둔 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할 것이다. 신하들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요게 예. 그 중요한 거 하나가 예.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는 이런 갈등이 극심했을 때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조화 혹은 수습을 가져왔을까요? 역시 그 수많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뻔한 얘기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통해서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판에 박힌 얘기이지만 네.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왕들이 이런 갈등, 사실 세종 때나 그런 때는 이런 갈등이 적은 편이었지만 정말 갈등이 극심했을 때 왕이 된 케이스로는 역시 효종이 있겠습니다. 효종. 예, 네. 그 소현세자가 그 약간 갑자기 죽고 그 다음에 그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미해빈 강씨가 그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조카들도 약간 그 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의문을 남긴 채 죽은 뒤 네.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렇게 워낙 그 적장자 계승이니까 원래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 왕의 그 세자의 동생이었던 효종이 왕이 됐으니까 네. 비정상적인 계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조선 왕의 체면이 되게 말이 아니었던 게 청나라에게 항복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왕인데 감이라기보다 왕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 항복했다.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부 약간 등을 돌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왕은 섬길 수 없다. 게다가 인주가 말년에 정말 나라 정치를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효종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우선 그 적폐를 청산은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인조의 후궁이었고 당시 굉장한 횡포를 부렸던 조귀인 그 후궁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다음 그 조귀인의 그 딸과 결혼한 당시 그 정승이었던 김자점을 그 역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래도 될 만큼 그 사람들이 당대에 큰 원한을 샀던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조귀인의 자식들 주고 자신의 이복 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끝내 용서합니다. 사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특히 그게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그랬겠지만 네. 그런 마음을 꾹 누르고 아하. 칼을 휘두르되 적당한 순간에서 멈추고 대의명분을 잡고 다음 시대를 여는 것을 주도했다는 것이 있겠죠. 그걸 또 그 권력을 또 제어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또 힘이었다라는 효종의 이야기까지도 이한 작가의 그 신간 독재 군주의 최후에도 이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